로고 소프트웨어 배포 사례를 주제로 클로본 미들웨어 개발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먼저 팀 소개와 개발 중인 CRMF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배포 방식과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스냅을 통한 배포를 설명, 저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클로본 미들웨어 개발팀을 소개합니다. 미들웨어 개발팀은 그동안 여러 분야의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안내, 돌봄, 이송 로봇과 물류, 순찰, 그리고 건설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습니다. 프로젝트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능들이 있었고 이를 구조화해서 CRMF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CRMF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CRMF는 클로본 로봇 미들웨어 프레임워크의 약자이고 로봇 시스템을 이루는 그 기능에 따라서 8가지의 코어로 구분을 했습니다. 로봇의 센서, 액추에이터 등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통한 제어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 코어, 그리고 모바일 로봇의 자율주행, 도킹, 맵핑 기능을 하는 드라이빙 코어, 로봇의 팔이나 다리처럼 다관절 모션 제어 기능을 하는 아티큘레이션 코어, 영상이나 기타 센서 데이터로부터 AI 기반의 결과를 추론하는 AI 코어, 그리고 행동트리 엔진 기반으로 로봇의 작업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제 등 외부 API 서버랑 혹은 외부 IoT 장치와 통신하는 EIF 코어, 그리고 서드파티사의 소프트웨어를 통신할 수 있는 어댑터 코어, 그리고 각 프로세스의 상태 관리를 하는 시스템 코어로 구성이 됩니다. 각 코어에는 로스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 포함이 되고요. 코어 간에는 DDS 기반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초기에는 호스트 운영체제 이렇게 모든 패키지들을 통합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의 요구 기능에 따라서 전체 패키지가 아닌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소프트웨어 간의 의존성 문제로 독립적으로 배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수행한 건설 로봇 프로젝트 경우에는 한 대의 중장비에 2대 이상의 컴퓨터가 탑재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때 장치의 사양이랑 기능을 고려해서 CRMF 코어를 분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로봇에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서 설치해야 할 코어들이 이제 다양해지고요. 이렇게 기능별로 그리고 장치별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야 했던 저희의 경험을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배포 경험과 CRMF 배포를 위한 구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배포란 가까운 예시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것처럼 각 로봇의 타입에 따라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경험한 5가지 배포 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장 매체를 이용한 방식, 그리고 대비한 패키지를 통한 방식, 그리고 OTA를 통한 방식,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식, 마지막으로 스냅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처음으로 저장 매체를 이용한 방식은 USB 같은 저장 매체를 이용해 작업자가 직접 로봇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꼭 저장 매체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직접 로봇에 접속해서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받아 업데이트하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이때는 개발된 각 코어를 로봇 타입에 맞게 버저닝하고 저장 매체에 담아서 각 로봇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단기 프로젝트에 쉽게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된 특수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봇마다 직접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인적 자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한 작업자의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존성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비안 패키지를 이용한 배포 방법입니다. 데비안 패키지는 이제 우분투 사용자분들이라면 익숙한 방법일 텐데요. D 패키지를 통해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로스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블루 제너레이터를 통해 간단히 데비안 패키지를 만들고 로봇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간편하게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었고 하지만 로봇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의 의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나 롤백이 필요할 때 관련 소프트웨어들도 함께 적용되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OTA 서버를 이용한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OTA는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올려두고 로봇이 직접 업데이트를 확인해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OTA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적용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업데이트 정책이었습니다. 로봇이 업데이트를 확인하면 서버에서 버전을 확인해 로봇에 맞는 새로운 버전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잘 구성했어야 됐었고, 만약에 특정 버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정책의 복잡성이 증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이전 방법들과는 달리 네트워크 연결만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서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과 서버가 외부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었고, 서버 부하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성 문제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다른 업체의 소프트웨어 의존성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방법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컨테이너는 독립된 공간에서 동작합니다. CRF 코어를 로봇 타입에 맞게 구성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놓고 서버에서 각 로봇으로 배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컨테이너로 구성하면서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 간의 의존성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용 컨테이너로 구성을 해서 개발 환경과 로봇에서의 환경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버와 로컬 환경에 부하가 발생할 수 있었고, 보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냅을 이용한 배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스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리눅스의 스토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냅 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스냅을 통해 로스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의 장점은 기존 배포 방식에서 경험했던 의존성 문제와 보안에 대한 문제가 해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기존 소프트웨어가 멈추지 않고 작동할 수 있었고, 이전 버전으로 롤백할 때에 안전하게 사용자 데이터 유실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냅을 이용한 로스 아키텍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스냅에 여러 로스 패키지를 포함하는 모노리식 방식과 각각의 로스 패키지를 스냅으로 구성하는 멀티 스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 로봇이 있다고 할 때의 구성 요소는 로봇의 하드웨어 제어와 내비게이션을 담당하는 브레인앱, 순찰 기능을 담당하는 페트롤앱, 청소를 담당하는 클린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노리식 방식의 경우 이게 하나의 스냅에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도록 구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하나의 스냅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단순함과 용량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에 전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로봇이 변경될 때에 재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멀티 스냅 방식의 경우 각 기능별로 스냅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로봇 베이스가 되는 브레인 스냅을 설치하고 필요 기능에 따라 페트롤 앱과 클린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멀티 스냅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앱만 업데이트를 진행해 네트워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로봇의 목적에 따라 필요 기능만을 배포할 수 있다는 점과 기능별로 스냅을 구성해 다른 로봇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스냅 간의 호환성을 체크해야 되고, 모든 스냅이 로스나 커스텀 메시지 같은 공통 요소를 포함해야 돼서 전체 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냅 방식에서 나아가 공통되는 요소는 파운데이션 스냅으로 구성하는 컨텐츠 쉐어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 멀티 스냅 방식에서는 각 스냅에서 로스나 커스텀 인터페이스 같은 공통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크게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 디펜던시나 시스템 디펜던시 같이 공통으로 포함한 요소는 파운데이션을 스냅에 두고 각 기능에서 콘텐츠 쉐어를 통해 같이 사용하도록 구성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냅 간 구조는 복잡해지지만 전체 구성 용량과 재사용성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냅 로스 아키텍처를 고려해서 우리 CRMF를 배포하기 위해서 먼저 스냅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모놀리식이랑 멀티 스냅 그 기반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냅을 빌드하고 스토어에 등록하기까지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CRMF의 기능 정의입니다. 발표 초반에 소개해드린 대로 CRMF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코어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능을 토대로 코어에서 패키지를 실행하는 단위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EIF 코어를 이제 스냅으로 만들면 그 외부 서버나 장치와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앱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코어를 예로 들면 주행, 도킹 그런 기능이 앱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AI 코어 스냅이면 객체 인식 기능을 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폴더 트리 구성입니다. 처음 스냅크래프트 이닛을 이제 커맨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스냅 폴더와 스냅크래프트.yaml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스냅크래프트 YAML 파일은 스냅의 최선위 설정 파일이고 크게 세 가지 섹션이 이제 작성이 요구가 됩니다. 먼저 탑 레벨 메타데이터 섹션에서는 스냅 패키지 이름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스냅스토어에 등록할 때 이제 쓰이게 되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제 스냅 패키지가 의존하는 이제 기반을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어 22는 우분투 22.04 LTS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는 베이스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을 적어주고 이 스냅 패키지의 요약 그리고 상세 설명을 적습니다. 그레이드는 스냅 패키지 안정성을 정의하는데 스테이블이나 디벨 단계로 디벨이 나눠져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배포가 됐다라고 하면 스테이블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컨파인먼트는 이제 스냅의 격리 수준을 정의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대부 모드 같은 경우랑 이제 개발 중에 대부 모드, 스트릭트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격리 수준이 돼서 스냅이 선언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외하고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S 섹션에서는 호스트 시스템에 노출이 되는 스냅의 실행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특정 파트에서 생성된 실행 파일을 사용하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로를 환경 변수를 통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츠 섹션에서는 스냅 패키지에 포함된 소스, 그리고 플러그인, 빌드, 환경과 순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츠는 어레이 형태로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스냅크래프트를 통한 빌드 시에는 이들 파트들이 결합된 최종 패키지로 생성됩니다. 이외에 로컬 폴더도 보실 수가 있는데 로컬 폴더는 스크립트나 그리고 설정 파일, 추가 리소스를 포함할 수가 있고요. 이 폴더는 스냅의 빌드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설치를 실행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파라미터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흡수는 스냅이 설치되고 제거될 때 그리고 업데이트 시에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의 모듈리식 구성입니다. 모듈리식은 하나의 스냅에서 모든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는 아키텍처이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모두 단일 스냅에서 제공하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스냅크래프트 YAML 파일로 예시를 보시면 기본 정보가 이제 탑 레벨 메타데이터에 작성이 되고 오른쪽 이제 파츠 부분에서 이제 여기 애프터 키워드가 있는데 이제 애프터 키워드를 통해 먼저 이제 수행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스크립트나 컴피그 뭐 이런 파라미터들 파일들을 동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컴컴 빌드 같은 빌드를 수행하도록 이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 앤 플러그 항목에서는 이제 인터페이스 필드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하나의 스냅에서 다른 스냅이나 아니면 시스템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항목들, 필드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로스트 홀돌 기반 이제 패스트 DDS 통신을 활용하는데 이제 해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쉐어드 메모리 기반으로 통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듈리식에서 제공하는 이제 앱들을 이제 코어 내 모든 패키지에서 런치를 하는 이제 실행 파일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CRMF의 멀티 스냅 구성입니다. 이야기한 그 8가지의 코어를 각각의 이제 스냅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멀티 스냅 구조가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스냅에서는 센서 모터 장치 연동을 통해서 브링업이 실행을 하고 그 드라이빙 스냅에서는 주행이나 매핑, 도킹에 대한 기능을 실행하고 이제 아티큘레이션에서는 매니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또 기능을 구분해서 각각으로 스냅을 구성을 하면 이제 멀티 스냅 구성이 됩니다. 네, 이것도 다 각각을 이제 앱으로 실행한 화면이고요. 컨텐츠 공유 기반의 CRMF 멀티 스냅 구성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말씀드릴 건데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공유해서 빌드 의존성을 해결하는 그런 쉐어링 방식하고 스냅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다른 스냅에서 공유받아서 이제 앱을 컨텐츠하는 그런 쉐어링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드라이빙 스냅 그리고 서비스 스냅이 이제 각각 만들어질 때 필요한 커먼 메시지들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빌드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공통적으로 스냅이 서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 또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또 중복해서 이제 이 리소스를 포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인터페이스 스냅을 따로 두어서 이제 커먼 메시지처럼 커스텀한 것을 이제 빌드한 패키지들이고, 빌드한 스냅이고, 이것을 이제 커먼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은 다른 스냅에서도 공유를 받아서 이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냅크래프트 YAML 파일에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먼저 만든 스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필요한 스냅에서 이제 파츠 부분에 빌드 스냅이라는 또 필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다른 스냅을 가지고 오면은 빌드 단계에 해당하는 스냅에 대한 그 리소스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공유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공유 기반의 콘텐츠 쉐어링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앱을 공유하기 위한 이제 주체가 되는 제공하는 실행 파일이 포함된 그런 이제 스냅에서 슬롯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실행 파일이 포함된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컨텐츠 그리고 슬롯의 이름이 펑크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 기능을 제공을 받는 스냅, 뭐 드라이빙 스냅과 알티큘레이션 스냅에서 받는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플러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에서 이제 경로를 연결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창에서 이제 스냅 커넥트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스냅의 슬롯과 플러그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 터미널처럼 이제 스냅 커넥션스하고 스냅 이름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스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인터페이스 필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인터페이스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지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가 커스텀에게 추가한 플러그와 슬롯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드라이빙 스냅 그리고 알티큘레이션 스냅도 모두 각각 이제 플러그와 슬롯이 연결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USB, 시리얼 포트, GPIO 등의 인터페이스를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장표에는 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그 트레이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저희가 이제 필요한 코어에 좀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스냅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로 작동됩니다. 먼저 소스 코드와 의존성을 받는 풀 단계, 그 다음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단계, 그리고 여러 파츠에서 빌드된 결과물을 하나로 모아주는 스테이지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 패키지를 생성하는 프라임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저희 CRF 오늘식 방식으로 스냅 패키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 단계에서는 소스 코드를 빌드 준비하는 단계로 소스 코드와 디펜던시 패키지를 받아 파츠 명령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스냅 패키지 생성 시 디버깅하는 방법은 이미 터미널에 입력한 것처럼 터미널에 스냅크래프트 빌드 쉘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스냅크래프트는 스냅크래프트.yaml을 통해 스냅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명령어이고 빌드 쉘은 빌드 이전 단계인 풀 단계에서 쉘에 접속하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시작하면 스냅 패키지를 빌드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 앞에 터미널에는 디펜던시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 소스 코드를 풀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쉘 명령을 입력하는 대로 이 풀 단계에서 쉘로 접속을 하면은 파츠와 프라임, 스테이지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츠 폴더는 풀과 빌드 단계에서 사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와 프라임 폴더는 스테이지 단계와 프라임 단계에서 사용되는 폴더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더 들어가서 파츠 폴더에 src 폴더를 들어가면 CRF 코어의 소스 코드들이 알아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드 단계에서는 풀 단계에서 받은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스냅크래프트 이번에는 빌드 단계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스테이지 쉘을 입력하면 빌드 단계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는 풀 받은 단계들은 모두 이미 진행되었기 때문에 패스하게 되고 그다음 빌드하는 단계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내부를 들어가고 확인하면 이때 파츠의 CRF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빌드와 인스톨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빌드했을 때처럼 빌드와 인스톨 폴더에 소프트들이 빌드된 결과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각 파츠에서 생성한 빌드 결과물을 스테이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스냅크래프트 양을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한 파츠에 다양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파츠에 각각의 파츠들이 이제 스테이지 단계에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때 아까 정의했던 폴더 결과물, 폴더 빌드의 결과물들이 OPT 폴더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쉘 스크립트나 파라미터 파일들이 이전 폴더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임 단계를 통해 CRM 스냅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스냅크래프트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전에 풀과 빌드 스테이지 단계는 건너뛰게 되고 프라임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CRM의 스냅 설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한 CRM 스냅의 내부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명령은 스냅 런, 쉘, 그리고 스냅 실행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고 PPDBOS의 스냅 폴더에 들어가면 이전에 빌드한 결과물들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스냅의 배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냅 패키지에 제로가 되면 스냅크래프트 양과 CRM의 소스 코드 그리고 CRM에 필요한 CRM 파일과 파일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냅크래프트 명령을 통해 스냅크래프트 라이프 사이클이 돌리게 되고 그 결과물로 CRMF 설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인스톨 명령과 업로드 명령으로 스냅 스토어에 공급되고 배포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CI/CD 파이프라인에 접속하면 기회 소스 코드가 업로드 되었을 때 자동으로 스냅이 빌드가 되고 배포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스냅 데모를 통해 로드에서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저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스냅크래프트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적용해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스냅크래프트의 다양한 기능을 확인하고 적용해본 이후에 CRM의 스냅 아키텍처를 보완하고 스토어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 사이트별 스냅 배포 및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정리할 계획이고 CRM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로봇의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작이 나가고 Q&A 주시면 일단 잘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토크로 개발이랑 스냅으로 개발할 때랑 얼마나 많은지 차이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커와 스냅의 그 목적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커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이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앱으로서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어서 이제 스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게 앱을 실행하기 위한 부분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따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지는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 플리빌리티 옵션을 통해서 좀 광범위하게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스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좀 더 안전하게 그 로컬 환경에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잘 발표해 주신
네, 권리현님과 임성훈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